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도 있고 그러네, 그죠?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죠?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뭐, 지난 한 달 동안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쉽지 않은 많은 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아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했던 기초에 대한 것들을 문제로 풀어나가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를 내가 풀어서 답을 맞췄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지 선생님이나 오시면 그거 하죠. 마인드맵. 여기에 누가 있어 줄을 꺼서 관련된 걸 또 써봐. 또 줄을 꺼갖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또 뭐가 있더라까지 가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를 통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확 넘어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푹 쉬셨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너무 많은 자료들을 주면 또 질려버리실까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판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 이외의 것이 있다면 자료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설명을 위한 부분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그죠?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라는 기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긴 옷을 입고 막 머플러를 두르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짠불불 팔이 됐어요. 다시 추워질 쯤에는 머릿속이 우리나라에서 영양학에 대해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지겠죠. 한 달쯤 지나면 또 동일해지겠지만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2달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문제집은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단순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쭉 보시면 제일 뒤쪽 단원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으면서 종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영양 섭취 기준이랑 대사 관련된 것들을 뒤로 다 몰아놨거든요. 제가 이론할 때 섭취 기준을 앞에서 진행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알죠? 조삼모사. 결국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할 거고, 시험에 대한 패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 강의를 할 때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주면서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뭐가 몇 문제, 어떤 과목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를 뽑아서 나눠드렸던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고급 영양학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점점 문항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연도가 바뀌다 보면 어떻게 문제 뱅크가 이제 비겠죠. 그러면 자꾸 꼬우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점점 깊게 하는 수밖에 없고 광범위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마쳤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쳤어요. 임용고시를 쳤는데 봤더니 최은미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럼 내가 쪽집게가 아니고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쪽집게가 되려면 그 문제를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물을 넓게 펴놓고 잡혔다고 내가 잘한 건 아니니까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번은 딱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강의 시간에 풀었던. 그리고 설마 이런 게 나올까 하면서 나눠드렸던 문제, RQ 같은 문제들. 그게 나왔는 거예요. 그 해에 제가 그 문제를 막 몇 종류를 갖고 저번에 강의했듯이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 메일을 막 받은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안 했다가. 그래서 내가 약간 신기가 있나?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점점 나도 이제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뭐라도 건드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난 3달 동안 배운 게 좁고 깊게 하진 않았어요. 넓고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어디서 봤는 데는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난 된 거야. 그 이상의 거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지. 안 건드렸어야 내가 나쁜 선생이잖아, 그죠? 다 건드렸습니다. 뭐라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진행을 같이 또 한번 이 여름을 불태워 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론서를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 문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자, 탄수화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문제에 대한 그림이 이제 떠 있는데 문제 먼저 볼게요. 자, 당 내응성을 정의하고 포도당 내성 인자 세 가지를 적어보시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면 당 내응성, 그러니까 글루코스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정의를 할 때 당 내응성은 어떻게 했는 당을 내가 섭취를 하고 흡수가 됐던 당을, 그러면 섭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강 뭐 식도통까지 갔고 소화를 했고, 흡수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혈액까지 간 그 당이 어디로 가야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간이든 어디든 얘네들은 조직의 세포까지 들어가야 돼요. 세포에서 못 들어가면 소화시키고 흡수되는 게 다 허당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되고 흡수된 당이 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소화, 흡수된 당의 체내 이용 능력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 흡수된 당이 체내에서 이용이 되려면 여기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이용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영양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잘 안 보여요? 네, 여기 크롬이 있죠. 그래서 크롬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화살표에 두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이 내가 충분히 영양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포도당이 들어오는 이 화살표 양이 많죠. 근데 크롬이 없다면 이 포도당은 조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성을 좋게 해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당 내응성이 좋다라고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 인자들을 포도당 내성 인자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기억납니까? 일단 크롬이 있었고, 또 나야신, 또 글루타치온, 이렇게 세 가지가 내성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포도당 내성 인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크롬과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화합물이라고 딱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사전적으로 보면. 그러면 보세요. 크롬과 비타민과 펩타이드래요. 아미노산 결합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크롬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은 뭐예요? 나이아신인 거죠. 펩타이드 모양으로 되어져서 결합된 것은 글루타치온인 거예요. 얘네 셋이 만들어진 것을 포도당 내성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크롬도 우리가 6가와 3가를 다루어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근데 여기서 포도당 내성 인자로서는 3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크롬이랑 나이아신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글루타치온. 이렇게 세 개가 그 포도당 내성 인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크롬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롬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내성 인자라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큰 제목의 논문들을 보면은 크롬의 포도당 내성 인자의 기능과 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롬이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당 내성 인자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혈청 내 콜레스테롤의 농도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자, 당 내응성은 정해놓은 것처럼 소화 흡수된 당의 체내 이용 능력을 말한다. 이것과 관련된 무기질이 있고, 비타민이 있고, 펩타이드 결합된 어떤 화합물이 있더라. 각각이 뭐냐? 크롬, 그 다음에 나이아신, 글루타치온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류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감미도가 증가하며 다당류인 이눌린을 구성하는 당을 정의하시오.
일단 뭐 말은 길지만 단맛이 가장 강한 건 뭐죠? 과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당을 표준당으로 삼지 않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과당은 온도에 따라 단맛이 달라져요. 그러면 기준이 흔들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100으로 잡아요? 설탕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과당이 더 높은 수치를 놔두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묻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도당끼리 쭉 연결된 걸 전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대부분의 식물들 속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눌린은 과당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당의 중합체를 우리가 이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 돼지 감자예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식물들은 글루코즈를 중합하여 녹말로 저장하지만 이눌린은 과당을 중합하여 이눌린으로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눌린은 과당의 중합체이다. 자, 세 번째.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가 생체 내에서 제공하는 공통된 유익한 점을 기술하시오. 올리고당, 식이섬유소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정장작용이에요. 그래서 정장작용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말이 아니고 그 의미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유익한 균의 성장은 촉진시키고 유해한 균의 성장은 억제시키는 것을 정장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의 균총을 바람직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익한 균은 높게 하고 유해한 균은 낮추는 것을 우리가 정장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가 그런 정장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얘네 둘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물질이 공통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적에 하는 생리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은 뭘까? 일단 첫 번째, 둘 다 소화가 안 된다. 그죠?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죠.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대장에서 무슨 작용을 해요? 발효를 하죠. 발효를 해서 뭘 생산을 해요? 어떻게? 산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몸이 아니고 그 액체를 산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이렇게 되는 환경이 바로 정장작용을 하기에 유익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익한 환경에 유익한 세균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비피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락토바실러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좋은 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각 걔네들이 작용을 구체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는 장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락토바실러스가 좋은 작용을 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비피더스균이 할 수 있는 작용하는 주된 장소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비피더스균은 제가 알죠, 여러분. 제가 필기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자꾸 불러주려고 그래. 일단 적고 제가 다시 한번 불러주고 적고 다시 볼게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역할을 합니다. 대장에서.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작용을 하고 락토바실러스균은 소장에서 주로 작용을 해요. 자,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락토바실러스균은 주로 소장에서 하는데 각각 하는 일이 비피더스균은 대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균의 증식을 억제시킬까요? 유해균인데 대장에 많이 사는 유해균은 대장균이죠. 걔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적정량 유지할 수 있게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해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장운동과 배변 활동을 강화한다. 다시 비피더스균을 정리하면 대장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을 강화하고 장 운동도 강화시킨다. 이것이 그 비피더스균이 하는 일이고, 락토바실러스균은 소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균주인데 주로 면역과 항균 물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애 주기 할 때 유즙의 뭐 성분 얘기할 적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초유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걸 들었을 적에 락토바실러스균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보면 면역하고 관련돼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면역과 항균 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주로 락토바실러스균이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에서 분해되지 않고 또 대장에서 발효가 돼서 산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산성을 띠게 되면 유익한 그런 균, 방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락토바실러스균이나 또는 비피더스균은 약산성에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근데 유해양균은 그 환경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더 이상 저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정장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내 미생물의 발육을 활성화시켜서 장에 유익하게 하는 이당류는 뭘까요? 뭡니까? 유당, 락토즈예요. 락토즈, 장내 미생물의 발육을 활성화시켜. 그럼 여기서 장내 미생물의 발육을 활성화시키는 이 미생물은 유익한 균이에요? 유해한 균이에요? 유익한 균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정장작용을 하는 물질 세 가지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앞에 했었던 올리고당, 식이섬유소, 지금 문제의 유당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뒤에 가면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세 개까지가 동일한 정장작용을 하는 물질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은 간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생체내 물질은, 이거 너무 쉽죠.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탄수화물 형태이다. 이것만 보면 답이 뭐예요? 글리코겐이죠. 그 다음에 간에 저장된 것은 혈당 상승에 기여하지만 근육에 저장된 것은 그렇지 않다. 맞죠?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체내에 이 글라이코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요. 그 호르몬이 뭡니까? 글루카곤이에요. 근데 혈당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글루카곤이 근육에 가서는 작용이 하겠지만 근육이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시키려면 어떤 호르몬에 얘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근육은 에피네프린이에요. 근육은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시작이 돼. 그럼 분해가 된다. 다시 얘기를 해서 간에 있던 글리코겐은 분해가 되면 간에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돼서 혈당을 상승시킨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쭉쭉 분해가 되고 해당 작용을 지나고 또 그 밑에까지 대사가 되고 TCA 회로로 돌고 전자전자게 돌아서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ATP를 누가 쓰는 거예요? 근육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쓰여지지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자기가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필요할 때만 사용이 된다. 근데 이 두 개 다가 만들어질 때 원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우리가 먹은 전분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가지고 각각 가져다 놓는데 사용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빈열량 식품이고 고농축 에너지원으로 포만감을 주지 않아서 과량 섭취 시에 비만을 초래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과행동증을 유발한다. 비타민 B1 등 에너지 대사를 위해 필요한 필수 물질을 사용하여 혈당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혈중 중성 지방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치아 부식과 발효성 설사의 원인이 된다. 뭡니까?
설탕을 설명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문제가 나와야 되고 제가 문제를 출제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당류인 서당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고 이 서당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생리적인 기전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4개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당류 서당의 영양학적인 단점을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나오면 각각 쓰는 거예요. 빈열량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과량 섭취했을 때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행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탕을 먹었을 때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바이타민 B1에 대한 부분은 아시죠? 어디서 필요한지. 어디입니까? 어느 단계예요? 대사에서? 그렇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넘어오는 것은 설탕도 그 길을 따라서 에너지를 내요. 낸잖아요. 그죠? 근데 설탕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6개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요? 우린 오늘 처음 만난 걸로 하고 모르는 걸로 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6가지가 티아민 B1, 그 다음에 나이아신인 NAD,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B2인 FAD, 또 하나가 폴릭애시드. 폴릭애시드 기억나죠? 이렇게 풍차바퀴처럼 된 게 삑삑 돌아가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폴릭애시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이 있고, 또 하나는 코에이예요. 코에이. 근데 코에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영양소로 표현을 하면 뭘까? 판토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생화학 책에 보면 이거를 코에이라고 하지 판토텐산으로는 안 해놨는데, 판토텐산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얘의 구성성분 중에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는 판토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얘기가 맞겠죠. 그죠? 요렇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B1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B1이 그 대사에서 하는 일은 탄소를 하나를 떼는데 조효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피루부산이 탄소수가 3개예요. 해당 과정의 시작을 보면 탄소수가 6개. 제가 키가 좀 작죠, 오늘 지금. 신발을 안 바꿔 신고 왔어. 내가 봐도 이 눈높이가 왜 이렇게 나하고 비슷하지? 이러고 있는 지금. 정말.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포도당은 탄소수가 6개인데 해당 과정, 당을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탄소수가 3개가 돼요. 그리고 얘가 TCA 회로로 들어가려면 아세틸코에이가 돼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아세틸코에이는 탄소수가 2개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를 떼는 거는 이 B1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실이 된다고. 없어지고 그 대사를 돌면서 2개짜리가 4개짜리인 옥살산을 만나서 TC 회로로 들어갔어요. 옥살산을 만나서 시트르산이 돼. 그러면 다시 탄소수가 몇 개예요? 6개가 됐지. 아세틸코에이 2개, 옥살산 4개. 그래서 시트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막 돌면서 또 탄소 하나 없어지고 또 돌면서 탄소 하나 없어져서 4개짜리로 또 돼서 옥살산이 아세틸코에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만나. 그렇게 삥삥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B1이 필요를 한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탕과 같은 빈열량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B1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몸에 저장되어 있는 B1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결국은 과잉의 그런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은 B1의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치아 부식, 발효성 설사 원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다 7번. 포도당과 결합하여 유당을 이루며 뇌신경 등에 존재하는 당류를 정의하시오. 뭡니까? 유당을 이루는 거 하나? 갈락토스예요. 그래서 갈락토스가 위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유당에서는 갈락토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만 뇌신경 조직에서 갈락토스는 어떤 물질로
작용을 해요, 주로. 갈락토스가 뇌신경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여기서 답을 했잖아요. 걔는 당 지질의 형태로 주로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당 지질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거. 세레브로사이드 혹은 강글리오사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 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강글리오사이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성지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하죠. 그럼 인지질은 밑에든지 여기든 여기 지방산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인이 붙어 있고 결합된 어떤 염기 물질이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레시틴이니 이런 얘기들을 쭉쭉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질이면 당지질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 부분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글리세롤을 쓰지 않고 다른 물질을 써요. 뭘까? 갈락토스라고? 그거는 여기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 답이에요. 세라마이드라는 것을 기준으로 쓰는데 이 세라마이드에 포함되어져 있는 두 가지 물질이 지방산에 일단 있고 또 하나로 해당되는 것이 스핑고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스핑고신이랑 지방산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라브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강글리오사이드는 갈락토즈, 글루코즈, 글루코사민, 글루코즈 이런 게 쭈르륵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갈락토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 글루코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합쳐서 얘기할 때 당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지질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당은 갈락토스입니다. 갈락토스예요. 그래서 이 당지질의 형태로 우리 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갈락토스가 세레브로사이드 형태로 저장이 돼서 구성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락토즈는 우리 몸에서 유당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저장이 아니고 조직에서 사용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당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갈락토즈가 간에서 뭘로 바뀌냐면 글루코즈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글루코즈를 쓴단 말이에요. 프룩토즈도 사용이 되기는 하나 대부분이 글루코즈로 바뀌어서 쓴다고. 근데 이제 내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아이에게 유즙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유즙에 갈락토즈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다가 온 거냐 이 말이죠. 내가 다 글루코즈를 바꿔놨잖아. 내가 아무리 우유를 먹어도 그 우유에 있는 갈락토즈가 걔한테 갈 건 아니거든. 그거는 유즙 분비 세포에서 다시 글루코즈가 갈락토즈로 바뀌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랑 합쳐져서 유당이 되어서 유즙을 구성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다. 유즙에 있는 유당으로 갈락토즈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뇌신경에서 세레브로사이드 당지질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것이 갈락토즈의 기능이고요. 자, 8번째. 2,500kcal 섭취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소. 식이섬유소는 영양 섭취 기준의 4가지 요인 중에서 무엇으로 제정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충분 섭취량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자료가 없어서 그래. 그거를 평균 필요량이나 그 관련된 권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식이섬유소를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영양섭취 기준에서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역학조사라 함은 언제일까요? 60년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식이섬유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거의 없던 시절에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고증된 식단으로 양이랑. 그랬을 때 그 속에 식이섬유소가 얼마 들어있는지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학적으로 했더니
1000kcal당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다? 12g 정도가 바람직하더라라는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12g인데 여기서 2500kcal를 섭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2.5 곱하기 12g 하면 30g인 거예요. 30g의 식이섬유소 양을 먹게 된다. 만약에 3000kcal를 먹는다 그러면 얼마씩 하면 될까요? 12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6. 단위는 g이에요. 그램. 예, 그램. 그럼 그램 퍼 킬로칼로리라고? 퍼 데이죠. 지금 퍼 칼로리에서 이제 데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지방이 불완전 연소로 케톤증을 유발을 해요. 지방의 불완전 연소로 케톤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뭡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수화물이고 그 케톤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 생리적인 시작점이 뭘까요? 탄수화물의 부족이에요. 결핍이 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지방을 대사를 하려고 해. 그 지방을 대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를 만들죠. 근데 이 아세틸코에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옥살산이 있어야만 TCA 회로를 돌아서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면 이 옥살산이 부족하는데 왜 부족할까? 일단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되려 하지 않아요. 약간의 포도당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면 피로부산이 옥살산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로를 돌 텐데 피로부산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내면 안 된다. 나는 포도당만을 필요로 하는 적혈구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쓰지 말고 다시 포도당으로 돼야겠다. 는 생각에서 당신생 과정으로 피로부산이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피로부산이 당신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려고 하냐면 뭐가 돼야 될까요? 옥살산이 돼야 돼. 원래는 아세틸코에가 돼야 되죠.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내려면. 근데 얘가 C가 하나 없는 아세틸코에가 되지 않고 C가 하나 더 붙는 옥살산으로 가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당 신생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살산이 자꾸 그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가 되어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를 소모시켜서 대사시킬 수 있는 옥살산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케톤체가 거기에 있는 아세틸코에끼리 자기들끼리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케톤체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하고 원인은 탄수화물의 결핍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 완전 산화가 아니라 불완전 산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방이 분해가 되어서 완전 산화와 불완전 산화가 됐을 적에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완전 산화가 되면 뭐가 될까요? 에너지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산이 대사가 돼서 베타산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아세틸코에가 TCA를 잘 돌고 있는 게 완전 산화하는 중이거든.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또 잘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완전 산화를 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본서 우리 공부할 때 뭐 팔미틱 애시드가 한 분자가 완전 산화가 되면 몇 칼로리가 될까 할 때 막 해보면 120 얼마 막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완전 산화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방산이 불완전 산화가 되면 뭘 만드는가 하면 케톤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되면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일단 탄수화물. 자, 10번. 셀룰로즈와 전분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적고 이 물질이 인간의 인체 내에서의 생리적인 차이점을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아밀로즈하고 셀룰로즈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적인 차이를 먼저 말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알파 1사 결합. 얘는
베타 일사결합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파 일사결합, 베타 일사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풀네임으로 뭐라고 써야 맞아요? 우리 맨날 요약만 하다 보니까 전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룰로즈는 베타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되어져 있고, 또 전부는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인 차이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셀룰로즈는 베타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 전부는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 그런데 이제 인체의 경우에는 베타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에 알파 결합은 쉽게 분해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몸에 베타 결합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이 아니고 그 구조에 보면 베타 결합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이당류에서 보면 베타 결합하고 유당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하나 글루코즈고 하나 갈락토즈. 그럼 얘는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유당이 분해가 돼서 글루코즈랑 갈락토즈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 몸은 베타 일사 결합을 결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당을 제외한이라는 말을 써야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시 봅시다. 인체 내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의 알파 결합을 쉽게 분해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탄수화물의 알파 결합을 쉽게 분해할 수 있으나 유당을 제외한 이라는 말을 써서 유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타 결합은 분해하지 못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 결합이 되는 셀룰로즈를 통해서는 포도당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포도당을 얻지 못하죠. 전분을 통해서만 포도당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반대적으로 베타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초식 동물들은 셀룰로즈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가 아니라 포도당이란 말을 해야 더 정확한 거지. 우리는 전분을 통해서 포도당을 공급받지만 초식 동물들은 셀룰로즈를 통해서 포도당을 공급받아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은 거기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우리와 동일하게 해당 과정 거치고 TCA로 거치고 전자단을 거쳐갖고 걔네도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포도당을 우리는 전분으로부터, 걔네들은 셀룰로즈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는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과 베타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의 차이고, 인체 내에서 생리적인 차이점은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가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고, 베타 일사가 없고 알파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공급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식이섬유소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메우시오. 포도당의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포도당의 베타 일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식이섬유소이다. 그리고 소화관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시키죠. 그 다음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물질 중에 하나도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작용하는 게 있었어요. 제일 1번이었나? 크롬이었었어요. 그죠? 크롬은 당에 있어서 당 내성 인자로서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혈청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저하시키기도 한다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이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칼슘과 철분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 혹은 지향이에요. 만약 지양을 쓴다면 지양이라고 써야 되죠. 그거는 어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얘기를 할 때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한다는 기전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것들은 식이섬유소의 무슨 성격인가 하면 양이온 결합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양이온을 갖고 있는 금속들을 자기 몸에 결합을 해서 흡수를 못 시키게 하고 자기는 배설돼 버리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흡수 저해작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개를 형성을 해요. 개를 형성을 해.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던 모든 내재된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되는 그 세포까지 도달하지를 잘 못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를 걸어가는 거랑 물속을 걸어가는 거랑 속도가 더디잖아요. 그 개를 형성하면 영양소들이 물속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속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지? 늪에 빠졌다. 영양소들이 겔이라는 늪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빨리 흡수 세포까지 도착을 해야 거기서 어떻게 해서 흡수가 될 텐데, 그까지 도달을 거의 했는데 봤더니 대장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배설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겔 형성으로 인해서 흡수를 저해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양이온 결합 능력에 의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저해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정리할 상황이 오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아래에서 제시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시오. 비타민 B1의 부족은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을 많이 같이 많은 것들을 섭취하기 못했을 경우에 B1의 부족이 올 수가 있다. 또 하나 비만은 무엇 때문에? 그쵸, 무엇이? 포도당이 무엇으로? 체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항력 감소 초래라고 하는 것은 이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먹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적게 먹게 돼요. 우리는 그치만 다 먹을 수 있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들 생각을 하고, 아무튼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먹게 되면 나머지 단백질의 흡수가 저하가 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관련되어져 있는 단백질 중에서 여기에서 저항력이라고 했으니까 혈중에 있는 저항 단백질이 뭐예요? 글로불린이 있죠. 글로불린이 부족해지게 되면 면역학적으로 저항력이 감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비타민 B1의 경우는 탄수화물 대사 중에 아세틸코에이로 탈탄산화되는 과정에서 B1이 필요한데,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B1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므로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다. B1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만은 아까 설명한 대로 당질이 체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저항력 감소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서 단백질의 상대적인 섭취 부족으로 체내 단백질의 부족이 나타나 대표적으로 글로불린이 부족해지게 되면 저항력 감소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혈액 중에 있는 단백질 중요한 세 가지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글로불린은 면역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알부민. 얘는 어떤 주로 작용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합해서 이동하는 것도 하지만 체내 수분 조절을 해주죠. 삼투압 조절. 또 하나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3대 혈장 단백질이라 하면 알부민, 피브리노겐, 글로불린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피브리노겐은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을 응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럼 혈액의 응고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좀 애매한 질문이 가는데, 혈액 응고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전이에요. 면역까지는 없지만 면역을 크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피가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나의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과정이다. 혈액 응고라는 것을 그냥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왜 아이들이 추운 날 소변을 보면 몸을 떨면서 잃어버린 몇 칼로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를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적어 드릴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가게 돼. 진도가. 자, 13번. 다음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질환인지 정의하시오.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이 될 때 생깁니다. 그럼 유당 불내증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소화액 중에 이제 저당,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하여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주로 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락토즈 파우더에 우유를 첨가했을 때 락토즈의 90%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 걸린 사람에게 이거를 처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귿을 보면 노인에게 주로 일어난다라는 말과 유아에게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근데 유당불내증은 두 생애 주기로 나누어지는 군에서 보면 노인에게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에게서 일어나면은 안 되죠. 걔는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기능의 쇠퇴예요. 노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먹지 않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지 않음에 의해서 그 기관, 흡수되는 그 세포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락타제를 더 이상 분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다면 재생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조금씩 유제품을 먹어 나가면 살금살금 얘들이 살아난다는 거지. 한꺼번에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서 노인층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를 조금 각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14번. 포도당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어떤 회로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격심한 운동 시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사. 어떤 대사일까요? 격심한 운동 시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포도당 대사 엄청 많죠? 우리가 대사 그거 하니라고 몇 줄을 썼잖아요. 그 많은 대사 중에서, 극심하게 격한 운동을 할 때 주로 공급받는 회로. 그게 무슨 회로냐고, 그렇게.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몇 ATP가 나왔어요? 해당 과정까지만. 예를 들어 젖산까지 말이지. 그게 우리가 혐기적인 해당 과정이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기적인 해당이에요, 혐기적인 해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당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젖산까지 가는 것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책 같은 데 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호기적인 대사에서 거쳐가는 과정인 거지,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이에요 그러면 혐기적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써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피로부산까지 갔다 하면 이게 혐기예요 아니면 호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혐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리게 하고 싶으면 그게 일로 갈 건데, 내가 원래 아세틸코에로 가려고 했거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호기예요 그러면 젖산이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피로부산까지 갔을 경우에는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우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고, 해당 과정에 대해서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 젖산까지를 대부분 설명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추가된 설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EATP와 그 다음에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극심한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뭐 투포한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할 때는 그런 그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ATP 두 개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지만, 뭘 하면, 훈련을 하면 이 회로가 빨리 돌아가요. 그럼 많은 양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유기적으로 해서 호기적인 대사를 통해서 막 32 만드는 것만큼 이상의 거를 빨리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독성 물질의 해독작용이다. 이거는 탄수화물을 얘기할 적에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해독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서 해독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에너지에 관련된 혈당 이야기, 그런 포도당,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많은 유도되는 물질들 중에서
글루쿠로닉 애시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식품화학에서 있었을 거예요. 동그라미 여기 포도당을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알코올화되면 어떤 물질이 되고 뭐가 되면 이렇게 되고 OH가 빠지면 뭐라고 말하고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같죠? 봤어야만 해요. 많은 듯이. 거기 보면 글루쿠로닉 애시드가 있는데 얘가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유독물질과 결합이 되어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너무 안 닮았지만 포도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탄수화물 식구라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해당 과정 포도당 대사에서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은 어떤 대사를 쓰나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대사냐면 글루쿠로닉 대사예요. 걔가 대사되는 걸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생화학책을 기본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사는 거 보면 포도당 대사에 글루쿠로닉 애시드가 있어요. 얘를 만드는 것, 글루쿠로닉 애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루쿠론산 회로다. 그럼 디귿, 산소의 공급이 부족할 때 혐기적인 대사는 동일하게 해당 작용이라고 하면 되고, 자, 핵산 합성에 필요한 리보스를 공급한다. 5탄당 인산회로다. 여기서는 핵산 합성에 필요한 리보스만 얘기했지만 또 뭐도 만들어요? NADPH도 만든다. 그래서 NADPH는 주로 어떤 영양소 대사에 필요하다? 지방 대사에 얘들이 주로 많이 쓰여요. 오늘도 좀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조효소가 사용이 되는 대사를 배울 텐데, 이 5탄당 인산회로는 ATP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리보스도 만들고 NADPH도 만들어요. 그래서 TCA 회로를 통하고 전자전달계를 통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사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ATP만 있어요. 5탄당 인산회로는 기본적으로 얘는 가지고 있고 리보스와 NADPH도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더 가성비가 좋죠, 그죠? 5탄당 인산회로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 하겠습니다.